같은 나라 빈집을 세는데 답이 3개입니다. 7만 채, 12만 채, 160만 채예요. 셋 다 정부가 낸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부모님이 남기고 간 시골집이 있어요. 팔리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는 집이요. 그 집이 어느 숫자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형이 내야 할 돈이 달라집니다. 이런 집이 있다고 해보죠. 실제 사례는 아닙니다. 흔한 조건들을 모아 다시 세워본 집이에요. 지역도 이름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 단독주택이니까요. 앞으로 이 집을 그 시골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몇 해 전입니다. 그 뒤로 아무도 안 삽니다. 처음 한두 해는 명절에 갔어요. 마당 풀을 뽑고 보일러를 한번 돌려보고 문단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니까 안 가게 됐어요. 갈 때마다 할 일이 늘었거든요. 처마가 내려앉았고 담장 한쪽이 무너졌고 마당은 풀이 사람 키만큼 자랐습니다. 집을 팔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먼저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긴 했어요. 몇 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최근에 팔린 집이 몇 채인지를 알아보니 손에 꼽더라고요. 값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 싶지만 값을 내려도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살 사람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팔려고 해도 형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은 3남매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로 나누지 않았어요. 나눌 게 없었거든요. 방 2칸짜리 집 한 채니까 셋이서 지분으로 나눠 가진 셈이 됐습니다. 이걸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집을 누구 하나가 가져간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그런데 팔려고 하면 그때부터 걸립니다. 지분이 나뉜 집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 없어요. 파는데 다른 사람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셋 중 하나만 반대해도 그 집은 안 팔립니다. 여기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 이겁니다. 한 사람은 팔자고 합니다. 관리도 안 되고 세금만 나가니까요.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두자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집이라 파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멀어졌거나요. 이러면 그 집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팔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허물 수도 없어요. 협의가 안 되면 법으로 가르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 다만 그건 형제끼리 법정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둡니다. 정부 문서에도 이게 적혀 있어요. 빈집이 정비되지 않는 이유로 복잡한 소유관계를 꼽습니다. 그리고 빈집이 생기는 경로로는 소유주 사망에 따른 상속을 지목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집안의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제도가 만들어내는 흔한 결과예요. 여기서 빈집이 몇 채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첫 번째 숫자. 국가데이터처가 하는 주택총조사에서는 빈집이 159만 9천 채로 나옵니다. 160만 채에 가까워요. 두 번째 숫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한 행정조사에서는 12만 4천 채로 나옵니다. 세 번째 숫자. 지자체가 각자 조사한 걸 모으면 7만 1천 채예요. 가장 큰 숫자와 가장 작은 숫자가 172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나라의 같은 집들을 세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총조사는 조사 기준일 하루를 봅니다. 11월 1일에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만 봐요.
그러니까 그날 비어 있으면 다 빈집으로 셉니다. 새로 지어놓고 아직 안 팔린 아파트도 들어가고,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인 집도 들어가고, 이사 날짜가 그날 걸린 집도 들어가요. 행정조사는 다릅니다.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았거나 쓰지 않은 집만 셉니다. 하루가 아니라 1년이에요. 그러니까 두 숫자는 다른 걸 세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그날 비어있던 집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 비어있는 집이에요. 우리가 시골집이라고 부를 때 떠올리는 건 두 번째 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숫자가 틀렸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셋 다 자기 기준으로는 맞게 센 값이거든요. 문제는 이 숫자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잡을지, 어느 지역을 먼저 손볼지, 어떤 제도를 만들지가 이 숫자 위에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3개예요. 160만이라는 숫자를 쓰면 이건 나라 전체에 큰 문제가 됩니다. 7만이라는 숫자를 쓰면 몇몇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가 되고요. 같은 사안인데 규모가 20배 넘게 달라지니 그 위에서 나오는 대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도 있어요. 예산을 늘리고 싶은 쪽은 큰 숫자를 인용하고 싶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쪽은 작은 숫자를 인용하고 싶어집니다. 셋 다 정보 통계라서 어느 쪽을 골라도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도 이 격차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기준을 통일하고 조사기관을 한국부동산원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2026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4만 971채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농어촌이 8만 3,169채로 59%, 도시가 5만 7,802채로 41%예요. 그리고 이 값은 2025년 13만 4천채보다 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2만 4천채와는 조사 연도가 다릅니다. 같은 해 숫자가 아니에요. 늘고 있다는 방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두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이 안 살아도 그 집은 형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나옵니다. 값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나옵니다. 팔리지도 않는 집에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주택수에 잡히면서 다른 집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요건이 복잡하고 특례가 자주 바뀌어서 지금 말씀드린 게 몇 달 뒤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만 시골에 있는 낡은 집 한 채가 서울에 사는 자녀의 세금을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돈으로 계산이 되는 쪽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쪽이 하나 더 있어요. 집이 오래 방치되면 위험해집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담이 무너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개입합니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행강 제금이 나옵니다. 500만원 이하로요. 그리고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이걸 1년에 최대 1,000만원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500만원 이하를 2번까지 매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 비용은 소유주에게 물립니다. 철거 후 보상금을 줘야 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비를 빼고 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 팔리는 집을 그냥 두면 세금이 나오고 명령이 오고 안 따르면 돈이 붙고
결국 허물어지는데 그 비용도 형목입니다.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마을 주택의 20% 이상이 비어 있으면 그 구역을 우선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 한 채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철거를 돕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철거비 일부를 대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역마다 내용이 다르고 조건도 달라서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시군구에 직접 물어보셔야 해요.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을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집의 가치는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팔았을 때 받는 값이고 다른 하나는 가지고 있는 동안 나가는 값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앞에 값이 큽니다. 그래서 재산이에요. 사람이 빠져나가는 곳에서는 앞에 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뒤에 값은 안 없어집니다. 세금도 나오고 관리도 해야 하고 안 하면 벌금이 붙어요. 받을 값이 0이 되고 나갈 값이 남으면 그건 이제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속이 겹치면 마지막 조건이 완성됩니다. 이름이 여러 개가 되면서 처분하는 권한이 쪼개지거든요. 처분이 안 되면 나가는 값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팔아서 끝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집이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집은 사실상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이 조합이 시골에서 특히 자주 만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해요. 부모 세대가 그 집에 살았고 자녀 세대는 도시로 나갔고 그 지역에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골집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형이 이 집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파는 건 어렵습니다. 살 사람이 없고 형 혼자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두는 것도 값이 붙습니다. 매년 나가고 어느 시점부터는 명령이 옵니다. 허무는 것도 형 혼자는 못합니다.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동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허물면 그 자리는 집이 아니라 땅이 되는데 그 땅도 안 팔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 형이 가진 선택지는 어느 쪽으로 가든 형제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정비돼도 그 대화를 대신해주지는 않아요. 이게 이 문제의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건 14만 채짜리 문제이고 조사 기준을 바꾸면 160만 채가 되기도 하는 통계 문제입니다. 정부는 기준을 통일하고 기관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 한 채 단위로 내려오면 이건 통계 문제가 아니라 명절에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안 꺼냅니다. 꺼내면 싸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처마가 조금 더 내려앉고 마당풀이 조금 더 자랍니다. 빈집이 늘어난다는 통계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해서요.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가 있는 분이라면 그 집이 앞에 값이 큰 쪽에 있는지 뒤에 값이 큰 쪽에 있는지를 한번 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답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